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3, 4일을 걸쳐 다룬 사건, 송정동 여아 사건. 실제 사건은 어땠을까요? 2001년 5월 10일 성동구 송정동에 살고 있던 김양이 사라집니다. 당시 남매를 중랑천 뚝길로 산책 나왔던 김양의 아버지는 조깅을 할 생각으로 놀이터에 두 아이를 두고 갑니다. 잠시 조깅을 하고 돌아온 시간은 불과 30분. 왼손에 손가락 2개가 없는 곱슬머리 남자는 김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말과 함께 김양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1998년 2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2000년 6월 출소, 2001년 5월 9일 밤새 술을 마신 뒤 2001년 5월 10일 오후 김양을 납치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추후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 협박 전화가 없었고 범행 이후에도 김양의 부모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을 시도하다 소리를 지르는 김양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했습니다. 2001년 5월 11일 낮 12시부터 13일 오전 11시까지 이틀에 걸쳐 김양을 훼손합니다. 5월 19일 오전 6시 비닐봉지에 넣고 배낭에 넣어 집에서 200m 떨어진 주택 담벼락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폐지 줍는 노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5월 20일 수사를 맡게 된 동구경찰서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자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한다는 발표로 언론은 정신병자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권일용 경사가 회의 소집 받은 건 보도된 뒤로 3일쯤 지난 뒤인 23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부경찰서는 수사 방향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5월 21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원시 한 여관에서 손님이 사라지고 흘러넘치는 변기 속에 아이의 일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현장은 이상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나온 아이의 가지런히 접힌 상의는 단추와 지퍼가 모두 채워져 있었습니다. 5월 22일 범인상을 추정한 범죄 분석 보고서를 수사본부에 제출합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의 수사 근간을 흔들 만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언제나 마찰을 빚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 동기는 원한이나 이해관계 둘로 나뉘어졌던 터라 어린 김양의 사건은 더더욱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1년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 중 유일무이한 보직을 가진 권일용 경사는 이 낯선 개념과 효용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주거지 추정, 피해자의 성격. 이 프로파일은 최초로 현장 수사팀에 전달이 되었지만 당시 수사팀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권일용 교수도 낯선 방식에 반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파일 중 한 가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독거.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의 속도를 냅니다. 수사는 성범죄 전과자 30여 명의 집에 가서 냉장고 모델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한 형사가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30, 40대 독거 남성 120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의 전과 조회를 하고 이중 미성년 성범죄 전과자 4명을 출연했다. 앞서 경찰청에서 받았던 전과자 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이었다. 이는 신고 시점 차이로 생긴 일이었다. 이 4명 중 탐문 후 유력한 한 곳을 찾았다. 초기 지역 탐방에서 누락된 이유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분자교 근처의 다세대 주택이었던 것이다. 드라마는 이를 좀 더 각색하기 위해 주소 선정을 달리했다. 5월 28일 오전 용의자의 집으로 권일용과 수사팀 몇 명이 진입한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권일용 경사의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낚시 가방을 보니 김양의 머리핀이 발견되었다. 이 집에서 범행에 대한 증거는 모두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김양의 발가락이다. 주변을 수색하고 하수로를 파헤쳐도 발견하지 못했다. 5월 29일 오후 5시 잠적한 범인을 추적 끝에 검거한다. 신용카드 사용 지역을 좁혀 여관에서 체포한 것이다. 체포한 범인의 이름은 최인구. 책과 드라마에서는 조영길로 가명으로 표시되었다. 당시 나이는 40대, 생선 장사를 했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 2개를 잃었다고 한다. 그 후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자신감을 잃어 성매매 외에는 이성과의 관계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경찰의 검거 소식을 다루었지만 권일용에 대해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되었고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고 나서도 권일용 교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범인의 마음을 분석하고 유사한 범죄에 참고할 만한 판단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의 1차 조사는 6월 5일 책상을 놓고 마주 앉아 다시 사건을 되짚어 갑니다. 2001년 6월 23일 최인구는 권일용과의 면담 후 권일용이 자신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압했다는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와의 면담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최인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최인구가 불복하며 항소했고 2002년 1월 30일 서울고법 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감형을 할 만한 조건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이후 현재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음은 유영철입니다.